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요. 눈이 올 것 같아요. 막 12월이니까 눈이 오기도 하죠. 올해는 눈이 많이 올래나? 작년에는 그 선생님 스키장에 우리 학생들하고 갔었는데 그때 스키장에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비를 맞아서 썰매가 잘 안 가고 미끄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조금 그래서 불편했었어요. 눈이 많이 올래나? 지구가 온난화 된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최동의 부피 살펴보았죠. 우리 과자나 케이크 같은 것에 부피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뭐 음료, 우유, 사이다, 요구르트 다 그런 것들도 부피 계량되어 나오죠. 오늘은 이최동의 건널비 살펴보려고 그래요. 건널비. 건널비 하면 이제 우리 농구공은 왜 이렇게 클까? 농구공, 야구공. 만약에 탁구공이나 야구공으로 농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농구공으로 탁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긴 한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세계적인 올림픽 말고 세계적인 경기로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축구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겠습니다. (3년) 전의 뉴스예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쓸 공인구의 이름 바로 브라주카죠. 이 축구공에 기계로 쉽게 찍어내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으로 일일이 꿰매서 만드는데 방공면까지 쓰고 일해야 할 정도로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북동부 시알코트의 한 축구공 공장. 한창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다들 방독면을 섰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를 만드는 데 쓸 가죽을 무두질하는 건데 이때 쓰는 약재가 매우 독하기 때문입니다. 가죽을 자르는 작업을 할 때는 소음도 심해서 귀를 막는 기구를 껴야 할 정도입니다. 고된 작업은 계속됩니다. 기계를 쓰지 않고 손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꿰매어 축구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월드컵 덕분에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좋아합니다. 이 업체 노동자들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할 공인구는 경기용과 홍보용을 포함해서 모두 600만 개에 이릅니다. We have received our biggest order for producing football in the history of Pakistan. And by grace of God, we have achieved this target. 월드컵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나라 파키스탄에서 올해 축구공 4천만 개 정도가 만들어져서 수출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젊은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에도 전 세계 축구공의 60%가 파키스탄 시알코트에서 제작됐는데 당시 유럽에서 17만 원 정도에 팔린 축구공 한 개당 아동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또 요즘 뉴스나 그런 데서도 지금 가을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농산지에서 무슨 뭐 파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팔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마트 동네 여기 북부마트나 마트 가보면 또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농산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도 참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또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축구공의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았네요. 다음에 축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공인데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과학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공인구. 초기의 축구는 동물의 방광에 바람을 넣은 공을 사용했다. 그리고 공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 1872년 영국 축구협회가 공을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공의 규격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다. 1900
1960년대 초반까지는 공을 찰 때 통증을 느끼게 했던 무거운 가죽 축구공이 사용됐지만 후반부터는 고기능성 전기구로 새롭게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검게 칠한 오각형 가죽 12장, 하얗게 칠한 육각형의 가죽 20장으로 이루어진 정 20년치의 공이 등장하게 됐다. 정 20년째는 아닙니다. 그 공이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사용된 최초의 공인구인 페스터인데 공인구는 경기의 갖가지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게 됐다. 그 이후 공인구는 매 대회마다 향상된 기능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 하나를 완성하려면 육각형 인조가죽 32조각을 1620번 꿰매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냈지만 팀 가이스트부터 열 접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의 틀을 접기 위해 직물 기계 작업을 거친 후 패널 자동 커팅 과정을 거쳐 본체 스티칭 작업을 한다. 다음으로 메탈 감지와 본체 튜닝을 하고 블레더를 삽입한 후에 본체 상부에 라텍스 접착제 스프레이 코팅을 한다. 그런 다음 열수로에서 본체를 건조하면 최종 조립을 위한 본체 준비가 끝난다. 모든 제작이 끝나면 공인구로 적합한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친다. 월드컵 공인구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선 공의 둘레를 10군데의 각기 다른 지점에서 측정하여 68.5에서 69.5cm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16개의 지점에서 각각의 지름을 측정하여 가장 큰 수치와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1.5% 이내여야 한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은 그 무게가 420g에서 445g의 범위로 만들어져야 하며 물에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도 수분 흡수로 인해 증가된 무게가 10% 이내가 되도록 방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토록 작은 공 하나에 변화되는 특징 덕분에 선수는 물론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다.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네요. 다음, 지금 저기 입체 도형의 건널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운동화 제작 과정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영상은 구하기가 힘들었고 구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두. 참고로 EBS나 SBS 영상들은 저작권 때문에 계속 차단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차단되고 그래서 YTN 사이언스가 제일 좋더라고. 디자인을 고른 후 다음 과정은 네. 좀 빨리 보겠습니다. 배 쪽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이제 버리고 가운데 좋은 쪽으로만 쓰는 거거든요. 아주 매끈하고 기스가 없잖아요. 품질이 되게 좋아 보이죠. 약수르기의 겉가죽과 속가죽을 연결하는 가피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어느덧 구두의 형태가 완성된다. 하지만 수제화의 장점은 뭐니 해도 내 발에 꼭 맞춘 편안함. 기성화와 다른 수제화의 매력이 바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다. 제가 좌측이 지금 볼 넓이가 틀려요. 그래서 그 좌측 볼이 넓으니까 좌측 볼을 좀 떼어서 제품을 만들 겁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발볼이 넓은 의뢰인의 발 형태. 그에 맞춰 기존의 발 모형에 살을 덧대어 의뢰인의 발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그 다음 재단된 가죽을 모형에 씌우고 가죽이 모형에 잘 고정되도록 잡아당기고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이 반복된다. 단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망치질이 필요하다고.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란다. 척하면 척 30년 경력 장인들의 솜씨로 순조롭게 제작되어가는 수제화. 마지막으로 뒷끝까지 달아주면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을 거쳐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수제화가 완성된다. 발이 불편하면 온몸이 얼마나 필요해요.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편한 신발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이 수제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두나 운동화가 평면으로 되어 있는 천이나 아까 이거는 이제 가죽이죠, 소가죽이죠. 가죽을 평면으로 되어 있는 평면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 모양에 맞춰서 입체 도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음, 좀 전에 구두는 네, 여학생들이 어린이들은 좋아했던데. 운동화 모양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택해야겠습니다. 운동화 얘기 내구성 잠깐 등 보겠습니다. 소음이 천차만별인데다가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요즘처럼 추울 때도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노는 게 일입니다. 개구쟁이들에겐 살얼음 낀 웅덩이도 놀이터. 하지만 언 땅을 뛰어다니다 보면 미끄러져 다치거나 운동화가 망가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1학년 때 운동장에서 뛰다가 물웅덩이에 얼어가지고 그쪽에서 넘어졌어요. 현재 1년도 전에 운동화를 축구하다가 찢어졌어요. 버렸어요. 아이들 안전이 걱정이라면 운동화도 성능을 따져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눈이나 비로 젖은 바닥에서는 르카프 운동화가 마찰력이 좋아 잘 밀리지 않았고 마른 바닥에서는 뉴발란스 운동화가 좋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미끄러지기 쉬운 것은 나이키 제품이었는데 대신 밑창은 제일 튼튼해서 르카프 운동화보다 8배나 강했습니다. 프로스펙스와 푸마는 이른바 찍찍이, 벨크로의 성능이 좋아서 발을 단단히 잡아줬고 아식스 운동화는 상대적으로 벗겨지기 쉬웠습니다. 보통 아동용 운동화는 디자인을 치중해서 고르게 되는데요. 시험 결과 바닥에 닳는 정도가 제품에 따라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뉴발란스 제품은 물에 젖었다 말렸을 때 오염이 발생해 4개 제품이 자진 리콜됐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다음, 이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걸음을 옮기자 조커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그때 문자로 무언가를 남기려던 제작진이 보이고 설마 이건 다잉 메시지? 바로 확인해 보는데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 발냄새? 웃기고 있네. 내가 발냄새가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그래. 어우, 시궁창에 뭐야 이거. 안 되겠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안 돼. 어디 발냄새는 방법이 없을까? 분명 발냄새를 없애라. 인터넷 검색 결과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제작진의 신발을 모은 후 그중 냄새가 심한 탑3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킹 파우더 넣기. 발냄새가 심한 신발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흔들어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10원짜리인데요. 구리가 냄새를 잡아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쪽에는 신형 10원짜리를, 다른 한쪽에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살짝 의문을 가졌던 방법, 냉동실에 신발을 넣어두기. 이렇게 냉동실에 두게 되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세균들이 다 죽어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신발들. 그리고 다음날 하루가 지났으니 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두었던 운동화. 과연 수치는 얼마나 떨어졌을지. 결과는 0.48ppm 하락. 10원짜리 동전의 효과도 확인해봤습니다. 신형과 구형의 차이는요. 신형은 0.38ppm, 구형은 0.56ppm으로 좀 더 하락했습니다. 자, 왜 냉동실 안에 이렇게 했지만 너무 차고 완전 얼음같이 차가워가지고 세균이고 뭐고 다 죽었을 것 같은데요? 차갑게 얼어버린 구두, 정말 세균이 다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2ppm 이상이 줄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수치가 가장 크게 떨어진 냉동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냉동실에 신발을 넣어두게 되면 낮은 온도로 인해서 발냄새가 잘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제거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신발을 신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 제거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치 하락은 일시적인 효과였던 것. 동전을 넣어두거나 냉동실에 넣어두는 방법에 비해서는 베이킹 파우더를 활용하는 것이 신발 속의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는 입자가 대단히 미세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냄새 분자들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 성분인 탄산수 나트륨은 염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생장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알렌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축구화 만드는 과정, 구두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운동화 살펴봤습니다. 근데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 가죽이 상할 것 같아. 가죽이 얼어서 상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 232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232페이지. 입체도형의 마무리, 입체도형의 끝부분입니다. 232페이지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화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건축물, 우리 저기 롯데월드 타워처럼 또는 뭐 우리 수유역 주변에 높은 빌딩들 많이 있죠. 그런 건축물들의 겉면을 요즘은 유리로 많이 해요. 유리로 미관상 보기도 좋고, 또 그래야 가벼우니까요. 벽돌로 쌓아가지고는 저 100m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의 떨어지고 그러면 작업하기도 힘들죠.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리로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야 높게 되는데, 그때의 유리가 몇 장이나 드는지 그 건널비를 당연히 알아야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계의 이제 보물들을 다 모았죠. 어떻게 보면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이렇게 사각뿔로 만들었어요. 참고로 이 안에 가면 거꾸로 된 조그만한 역 피라미드가 또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싱가포르의 월락 플레이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에 그 입체가 되는 건축물의 건너비, 또 전개도, 평면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건축 설계 디자인할 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짓는다든가 공장이나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마트를 무대를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그래서 우리 저기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자석으로 교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입체도형의 겉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밑면 하나, 아까 자 여러 가지 자석으로 된 교구 봤었죠. 밑면 하나, 뿔로 된 도형은 옆면이 사각뿔이면 4개, 삼각뿔이면 3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무게중심이 가운데에 있는 것만, 물론 치우친 것도 있는데 그건 고등학교에 가서 다르고, 중학교에서 제일 쉬운 것, 이등변삼각형 양변이 같은 것들만 나오고 그 높이가 주어져요. 1하는 때는 주어지고 2하는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자기가 구해서 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전개도를 이용하여서 건널비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원뿔도 마찬가지. 그 꽃갈콘, 여기 생일날 머리에 쓰는 그 꽃갈, 그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꽃갈콘이나 아이스크림 콘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펼치면 옆면이 부채꼴 모양이 되고 아래쪽이 이렇게 돼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기다가 물음표 표시를 해줘요. 물음표가 왜 이렇게 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만들면 중심각을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지지가 않아요. 요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마찬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상자 쳐주세요. 별표 7개.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생각. 자, 뿔로 된 도형의 건너비는 뿔의 건너비는 별표 7개 쳐주세요. 오늘 이와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축구경의 경우 정다면체 32개 그 오각형하고 육각형인데 정다면체가 아닌데 아나운서가 실수로 정다면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체도형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 7개. 그래서 뿔로 된 도형의 건너비는 밑넓이 더하기, 밑넓이 도형에 따라 달라지겠죠.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기둥이면 밑넓이 곱하기 2 했었죠. 앞단원에서는. 그러나 이제 뿔로 된 도형은 하나입니다. 위에 정점에 모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건 다 각 피라미드나 그건 다 하는데, 자 여기 눈을 크게 뜨고 보시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여기 232페이지 아래쪽에 여기다가 중심각 부분에다가 물음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물음표 텍스트로 해볼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하고 여기다가 물음표. 오케이. 물음표 표시를 해주세요. 또 화면에서 또 너무 작구나.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낫겠다. 물음표. 즉 중심각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 옆넓이 어떻게, 이거 파이알 제곱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근데 이거는 뭐야? 2파이알은. 2파이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아래 이거 우리 참치캔 뚜껑이, 아이스크림 뚜껑이 옆면하고 윗면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에 이 원의 원주 2파이알, 여기 있는 이 R은 화살표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R은 아래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얘는 주어져요. 여기 주어졌잖아. 주어지고 선생님 여기는 이상한데 이건 뭐죠? L은 이건 뭐냐면 회전체의 모선을 데려온 거예요. 모선인데 전개도를 그리다 보니까 회전체의 옆면이 부채꼴이 되고 얘가 부채꼴의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은 이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R은 요 아래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다시 중심각을 알 수 없으며 요 R은 아래에 있는 R이고 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L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넓이는 파이알 제곱이니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놔두고 옆넓이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2파이알 곱하기 L로 생각하겠습니다. 요렇게 얘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얘를 커다란 이런 삼각형으로 상상하시는 게 편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삼각형이라고 치면, 삼각형에 가깝다라고 치면,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 파이의 값이 무한소수로서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파이의 값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약간의 오차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유리 부분, 여러분들 창문의 유리 부분하고 플라스틱 부분은 뭘로 돼 있어요? 다 고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는 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데 창틀에 있는 나무나 또는 플라스틱이나 쇠 같은 것은 겨울이나 온도에 따라서 아까 축구공에 부피가 달라진다 그랬죠. 길이도 달라지고 습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창틀의 크기가 달라져요. 몇 % 정도씩. 그럼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리하고 다른 물체들은 반드시 고무로 대놨어요. 고무. 여러분들 운동화 발판도 다 고무로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자동차의 유리 또는 가정에 있는 유리,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유리는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하고 다른 것과의 사이에는 반드시 고무를 덧대어서 그 충격을 흡수해야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깨집니다. 큰일 나요. 유리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를 늘려서 풍선처럼 늘려서 아까 가죽 구두를 늘려서 막 쭉쭉 늘려서 고정시켰죠? 그것처럼 얘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각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밑변이 아까 얼마? 이 작은 원의 둘레 2파이알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요. 높이 얼마라고요? 높이 이 큰 원의 반지름 L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삼각형이니까 그것의 반, 이렇게 쭉 여기다 살짝 써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고,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고등학교 얘기하면 또 미분적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1학년이잖아. 우리 그렇게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상상해보자고요. 즉
얘가 삼각형의 밑변, 밑이라고만 씁시다. 그 다음에 L이 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해서 구하자고요. 물론 이걸 외워서 써도 되고 선생님은 그때그때 구합니다. 이거 생각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해하고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걸 외워서 하려면 뭐 선생님들 야 며칠 전에 지난주에 대입 수능 시험 봤잖아. 사람들이 외워서 하려면 수학 공식 몇백 개예요. 과목마다 몇백 개씩 돼. 그걸 다 외워서 하면 못합니다. 까먹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거기에 주어진 상황이 맞는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 시험 보면 선생님도 힘들 거예요. 시험 보면 외워서는 힘들어요. 생각하셔야 돼. 상상하시라고. 그래서 이 부채꼴이 삼각형에 가까우니까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S 밑변의 A 곱하기 H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밑변이 1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또 2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네. 약분 되어서 파이 R L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따져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1학기 때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보통 문자들을 쓸 때는 그렇게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나눴어요. 왜? 파이 R이 원의 밑넓이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원의 둘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요게 약분되어서 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 테두리 쳐주시고 별표 7개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4, 5, 6, 7.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뿔이 제일 어려워요. 원기둥이나 구도 차라리 쉬운데 원뿔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는 요 아래에 있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 요 부채꼴의 넓이가 삼각형으로 상상해서 아까 가죽을 풍선을 늘리듯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이니까 2가 약분돼서 파이 R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셔야 돼. 상상해서 저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에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죠. 그래서 건널비를 구할 때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는 그냥 놔두시는데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꼭 간단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원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풀어져 있어요. 빨간색 볼 준비. 이렇게 사각뿔로 생각하여 아래 정사각형 하나, 옆에 삼각형이 3개. 아까 얘기한 대로 높이가 주어집니다. 높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높이가 문제에 주어져요. 그림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건널비는 밑넓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9, 옆넓이 삼각형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사각뿔이니까 피라미드니까 4 해서 24 해서 더하면 3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33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아래 이제 이게 어려웠었죠. 이게 마찬가지 아까 이걸 삼각형으로 상상하자 그랬습니다. 삼각형으로 얘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요 아래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여기 있죠. 아래 써 있으니까 또 쓰진 않겠습니다. 파이 2의 제곱 4파이. 그 다음에 옆넓이가 문제였죠. 옆넓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삼각형으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요 아래 원의 둘레 2파이 R인데 그 R이 요 5가 아니에요. 헷갈려요. 여기가 헷갈려서 그래요. 5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원의 둘레. 아이스크림 콘 그 위에 뚜껑 열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위에 딱 해서 먹을 때. 그렇게 돼서 2파이 R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높이가 얼마? 높이가 큰 부채꼴의 반지름 5 해서 항상 2가 약분돼요. 항상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 RL로 외워서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책에서 파이 RL로 나왔지만 여기도 풀어볼 때 어떻게 했어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했죠? 이게 더 바람직합니다. 상상하셔야 돼. 그래서 10파이 해서 더해서 1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아, 똑같네. 정사각형인 사각뿔과 원뿔 모양의 텐트가 있다. 문제 이거 앞에서 살펴본 거하고 위에 함께 풀기 3번하고 똑같네요. 자신 있는 사람은 화면을 정지시키고 혼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4번에다가 별표를 3개 붙여주세요. 4번에다가 별표를 3개 붙여주세요. 별표를 3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보다시피 입체 도형을 먼저 보면 이렇게 높이가 꼭 주어진다 그래서 확인을 먼저 하셔. 동그라미 쳐주세요. 높이가 주어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채꼴의 옆면에 해당되는 옆면에 반지름 3.5가 주어져요. 안 그러면 못 풀어. 그런 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그런 건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분수는 다 나와서 정리했었는데 여기 또 왜 1.2가 나왔어. 수수로 나왔으니까 또 살펴봅시다. 아까 얘기대로 밑넓이 정사각형 하나 1.2 곱하기 1.4니까 1.44가 되겠죠. 요거하고 삼각형 몇 개? 삼각형 4개.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책에다 옮겨 쓰세요. 화면을 정지시키고 책에다 옮겨 쓰세요. 그래서 밑넓이는 1.44. 단위는 나중에 씁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텐트나 이런 도형들을 한번 찾아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44. 그 다음에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밑변. 아까 삼각형의 정사각형의 한 변 1.2 곱하기 높이. 아까 원뿔하고 똑같죠 원리는. 곱하기 이게 몇 개 있다고요?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8. 그래서 더하니까 6.24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6.24 제곱미터. 6.24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일로 어려운 부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선생님 이거 삼각형은 아니잖아요. 억지 아닙니까? 맞아요. 삼각형은 아니에요. 근데 삼각형에 가깝다라고 상상하자고요. 아니면 얘를 잘게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들이 모였다. 부채꼴이 여러 개 모여있다 상상하시면 되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하고 3.5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4파이가 되고 이것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4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이 4파이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중심각도 구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3학년 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밑넓이 4파이, 옆넓이 여기가 어렵다 그랬죠. 옆넓이가 2분의 1 삼각형이라고 상상해서 2분의 1 4파이 2원의 둘레 4파이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큰 부채꼴의 반지름 3.5 그래서 2 약분되고 2 곱하니까 7파이가 되는군요. 7파이 그래서 4파이 더하기 7파이는 11파이 넓이니까 제곱미터. 여기가 엄청 큰 텐트구나. 텐트여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화면을 중간부터 앞에 설명은 뭐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중간부터 다시 보면서 반드시 꼭 완벽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2학년 또 3학년에 가서 또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시고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물어서 완전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 리모컨.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야, 이게 부러졌다. 이게 부러졌어. 어떡하냐 이게? 이게 부러졌어. 얼마나 때려 몇백 번은 때렸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